제 아침은 늘 조용했어요. 아파트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복도에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어요. 남의 집 일이겠지 싶었죠. 하지만 그 고성이 점점 커지더니 귀를 찌를 정도로 날카로워지더라고요. 돈 좀 빌려달라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넌 왜 항상 빚만 늘려? 그게 문제잖아. 그 말들이 꼭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문득 제 아들 석정이가 떠올랐거든요. 예전에 석정이가 돈을 달라고 찾아왔던 일이 생각나서요. 복도에서는 싸움이 계속 이어졌어요. 내가 사업 좀 해보겠다는데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사업. 그 사업한다고 빌린 돈이 얼마인지 기억은 하니? 지금 그 얘기를 왜 해? 이번엔 다를 거라니까. 그 대화가 어찌나 생생하게 들리는지 마치 바로 옆에서 하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말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제 아들이 늘 해왔던 말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싸웠는지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부모 자식 간에 돈 좀 빌려달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넌 부모 자식이라면서 왜 자꾸 손만 벌려? 그럼 내가 망하라고? 넌 진짜 너무해. 이쯤 되니 더 이상 차를 마실 수가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엉켜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날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 다툼 소리가 더 가슴을 후벼 팠던 것 같아요. 넌 왜 항상 핑계만 대? 돈 문제만 생기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면 넌 자식으로서 부모를 책임지긴 했어? 넌 뭐라도 해본 적 있어?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러네. 그 아이도 자식으로서 나한테 뭘 해준 적은 없었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고 제 마음이 편해지진 않았어요.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아버렸어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차단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도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복도에서 들려오던 그 싸움 소리가 맴돌고 있었어요. 내가 빌린 돈은 내가 갚을 거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못 믿어? 넌 매번 갚는다더니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잖아.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망한다고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제 아들이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그렇게 똑같이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의 말을 믿어보려 했던 그 시간들이 한편으로는 너무 부질없게 느껴졌죠. 하지만 한편으론 그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단호하지 못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된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석정이는 20대 초반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철이 조금 덜 든 젊은이라고 생각했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석정이의 모습은 점점 더 실망스럽게 변해갔어요. 엄마, 제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거 성공하면 우리 집 돈 걱정은 다 끝날 거예요. 그렇게 말하던 석정이의 눈빛이 얼마나 빛났는지 몰라요. 뭐라도 해보겠다며 열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믿어보기로 했죠.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내어줬어요. 꼭 성공해야 한다. 이 돈은 그냥 쓰는 돈이 아니야. 그렇게 당부했었죠.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몇 달 뒤에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제가 지난번엔 좀 부족했지만 이번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처음엔 또 믿어야 하나 싶었죠. 그렇게 2천만 원을 또 내줬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돈은 금방 사라졌고 석정이는 다시 찾아왔죠. 사업이란 게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투자 많이 하면 나중에 크게 돌아오잖아요. 그때는 그런 말을 믿어야 하나 싶으면서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석정이가 사업을 한다며 가져간 돈은 점점 늘어났죠. 처음엔 1,000만 원, 그 다음엔 2천만 원, 그러다 5천만 원이 되었고 어느덧 빌려준 돈만 해도 억 단위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잖아요. 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죠.
그래서 39살이 될 때까지도 매달 용돈을 주며 살았어요. 매번 이번엔 다를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언젠가는 정말 제대로 해낼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죠. 그러다 석정이가 40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때는 정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엄마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이제 다 갚고 끝낼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너 힘으로 살아라. 엄마가 더는 도와줄 수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석정이의 얼굴이 변했어요. 처음엔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화가 난 얼굴로 바뀌더군요. 엄마 진짜 너무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엄마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이제는 석정이가 혼자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석정아, 엄마도 이제는 살아야 해. 너가 가져간 돈만 해도 수억이 넘는다. 엄마가 이 나이에 무슨 돈이 있어서 또 도와주겠니?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았어요. 석정이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히 남아 있어요. 그 이후로 석정이는 가끔 찾아오긴 했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제게 돈을 요구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너가 너 힘으로 살아야 한다. 물론 마음이 편했던 건 아니에요.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외면해야 한다는 그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하지만 더는 도와줄 수 없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부어도 석정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40살이 넘도록 철이 들지 않는 아들을 바라보는 게 어머니로서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석정이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요. 그 결심은 참 어려웠지만 결국 제 인생에 필요한 선을 긋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게 저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난 추석날이었어요. 그날은 별다른 기대 없이 조용히 보내려던 날이었죠. 혼자 사는 집에서 명절은 그저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니까요. 오히려 주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제게는 더 적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쯤이었나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문 앞에는 석정이가 서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거라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죠. 엄마 추석이니까 인사도 드릴 겸 왔어요. 그렇게 웃으며 말하는데 어찌나 환한 미소를 짓던지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반갑기도 했어요. 명절에 이렇게라도 찾아와 주니 그래도 자식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가짜가 숨어 있다는 걸 금방 알아차렸어요. 아들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까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 들어와라.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문을 열어줬죠.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두긴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석정이가 워낙 속셈을 숨기고 찾아온 일이 많아서 이번에도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제가 물었더니 그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뭐 잘 지내요. 요즘은 좀 바빴어요. 거짓말이었죠.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었어요. 차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도 석정이는 거실을 둘러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를 찾는 듯한 그 눈빛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저는 볼일을 보러 잠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와 보니 제 서랍장이 열려 있었어요. 아들이 서랍을 뒤적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석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치자 그는 순간적으로 놀라며 손을 멈췄어요. 하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말했죠. 아, 그냥 뭐 좀 보려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 모습에 제 가슴이 내려앉더군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어떻게 친어머니의 서랍장을 뒤질 수 있겠어요? 그 안에는 제 귀중품과 중요한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너 이제는 정말 선을 넘었구나.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엄마, 내가 이러는 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엄마가 돈 좀 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45년 동안 키운 자식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당장 나가. 다시는 오지 마라. 이제부터 난 너 같은 아들 없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소리쳤어요. 석정이는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이내 화가 난 얼굴로 짐짝처럼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그 뒤로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들이, 그것도 제가 45년 동안 키운 자식이 제 서랍장을 뒤지며 돈을 찾으려 했다니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제게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저는 서랍장을 정리하면서 한참 동안 한숨만 내쉬었죠. 그 안에 있는 귀중품을 확인하면서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저는 더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석정이가 아무리 찾아와도 아무리 사정하고 애원해도 제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추석날이었지만 저는 그날 제 삶에서 또 하나의 큰 결정을 내렸던 날이었죠. 그것은 더 이상 자식을 위해 제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며칠 뒤 그날 밤은 유난히도 어두웠어요. 별빛도 달빛도 희미한 밤이었죠. 며칠째 감기 기운에 시달리다 보니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어요. 그날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음도 몸도 피곤하니 그냥 조용히 쉬고 싶었죠. 그런데 새벽쯤이었을까요? 마루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처음엔 잘못 들었나 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헛것을 듣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곧 이어지는 작은 쿵쿵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이 시간에 무슨 소리지? 저는 천천히 일어나 조심스레 방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러다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파트의 깊은 밤을 깨트리는 소리가 어찌나 또렷했던지요. 누구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마루 쪽 불을 켰는데 그 순간이었죠.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산산조각 난 고려청자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 곁에는 석정이가 서 있었죠. 달빛이 들어와 석정이의 얼굴을 비췄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한밤중에 몰래 들어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은 믿기지 않았죠. 석정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그 특유의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변명했어요. 엄마, 그게 그냥 잠깐 보려다가 어쩌다 떨어뜨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려청자,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유품이자 우리 가문의 자존심 같은 것이었거든요. 절대로 밟지 마.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자부심으로 남겨둬. 남편이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는데 그걸 이렇게 잃어버리다니요. 너가 이걸 어떻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손도 떨렸어요.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그런데 석정이는 오히려 저를 탓하더라고요. 엄마가 나한테 돈만 줬어도 이런 일 안 생겼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엄마도 알면서 왜 나를 안 도와줘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45년간 키워온 자식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죠. 너가 감히 이걸 탐내려고 들어왔어? 한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저는 그 자리에서 석정이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 자금만 있으면 이번에 진짜 성공할 수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오히려 절 원망하듯 바라보는데 이젠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더군요. 넌 지금 선을 넘었어. 아니, 선을 넘은 정도가 아니지.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 알고나 있는 거야.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로 지엄마 집에 한밤중에 몰래 들어와 금고를 뒤져. 그리고 우리 집안의 자랑인 고려청자를 깨트려. 그게 너가 할 짓이야? 평생을 너가 잘 되길 바랐고 너가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살길 원해서 참아왔어. 너가 돈을 가져갈 때마다, 이번엔 다를 거라며 내 마음을 속였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했는지 알아? 그런데도 난 너가 자식이라고 믿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조차 다 깨져버렸어. 너가 나한테 지금까지 한 짓들,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든 결과 그 모든 걸 생각하면 더는 너를 용서할 수도 없고 너를 자식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 45년을 키워온 자식이었어요. 한때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석정이를 보면서 그 모든 기억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고려청자의 산산조각과 함께 제 마음속 마지막 끈도 끊어진 것 같았거든요. 석정이는 제 눈치를 보며 어딘가 초조한 기색을 보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말을 듣는데 이제는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간 수없이 들어왔던 말이었으니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번만 마지막으로 봐주세요. 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랍장 위에 있던 전화기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석정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걸었죠. 경찰서에 연결된 소리가 들리자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려다 20억짜리 고려청자를 파손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그 아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감싸고 돌 자신이 없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석정이는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엄마, 진짜 이러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소리치며 제 손을 잡아당기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네,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나요? 주소는? 경찰관과의 통화를 끝내고 나니 석정이는 제게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엄마가 나를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저는 그런 석정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너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 너 자신이야. 석정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이내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앉아버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도착했어요.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살폈고 깨진 고려청자의 조각들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피해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범죄가 확인되면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정이는 경찰관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제발요. 엄마랑 싸운 건 맞지만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실수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변명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경찰관에게 말했죠.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도둑질을 하려다 발각되었고 국보급 유물을 파손했습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경찰관도 그런 저를 보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이상의 감싸줌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석정이는 경찰관들에게 연행되기 전까지도 저를 원망했어요. 독한 엄마네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빌고 있는데 감옥에 보내다니. 그 말을 들은 경찰관도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어요. 이미 수없이 아팠고 수없이 속았으니까요. 이젠 정말 끝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쪽에서는 긴장이 밀려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참담한 마음이 올라오더군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을 마음 깊숙이 눌러야 했어요. 법정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이웃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걱정과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죠. 김 씨,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식인데 감옥까지 보내야 하나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또 흔들리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죠. 자식이라고 해서 범죄를 눈 감아주는 게 과연 어머니의 도리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아세요? 이 말을 할 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웃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자식은 결국 부모가 감싸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죠? 그 말들을 들으니 그동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석정이가 처음 사업을 하겠다며 돈을 빌려간 날부터 그 돈이 모두 사라지고 또다시 찾아와 마지막이라며 손을 벌리던 모습들까지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러분은 자식 때문에 평생 속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된 건 제가 너무 많이 참아준 탓입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이웃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도 너무 마음 아프시겠어요. 결국 그렇게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하신 거군요. 이웃들은 하나둘씩 떠나면서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자니 마음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제대로 변할 수 있을까? 끝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재판날이 되자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석정이는 변호사의 옆에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참 낯설면서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아이가 내가 품에 안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아이가 맞나? 검사는 석정이가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했어요. 법정 안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죠. 검사의 목소리가 단호할수록 석정이는 더 움츠러드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는 나름대로 석정이를 변호하려 했어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순간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가족이 신고를 한 것도 결국 피고인을 바로잡기 위한 어머니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또 울컥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죠. 이 순간만큼은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판결이 내려졌어요. 석정이에게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죠. 법정 안은 조용했어요. 석정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가면서 몇몇 이웃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김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자식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그렇게라도 바로잡으려고 하신 건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다시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감옥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지 생각하니 가슴이 한없이 아프더군요. 그날 밤 저는 다시금 제 결정을 되새겼어요. 이건 이 아이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필요했던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감옥에 간 석정이에게서 첫 편지가 온 건 수감된 지 한 주 정도 지난 뒤였어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바닥에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교도소에서 발송된 편지였어요.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식탁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차를 마시며 식탁 위에 놓인 그 편지를 다시 봤어요. 읽어볼까? 아니면 그냥 버릴까? 머릿속에서 고민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결정을 내렸죠. 뻔하지. 또 그럴싸한 말로 날 속이려 하겠지. 결국 봉투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편지 한 줄도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또다시 편지가 왔어요. 내용은 대강 짐작할 수 있었어요. 엄마, 이제야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이번에도 봉투를 찢어버렸어요. 거짓말. 또 거짓말이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쓴웃음을 지었죠. 석정이는 그렇게 매주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떤 때는 2통, 어떤 때는 3통씩 오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아이의 말에 속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반성의 말을 들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다짐을 믿고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말들이 늘 반복되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죠. 그래서 이번엔 다르리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선미 씨, 아드님이 면회를 원하십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리던 교도관이 다시 말을 이어갔죠. 아드님이 정말로 잘못을 깨닫고 많이 바뀌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아니요. 그 애가 어떤 말을 하든 저는 갈 생각 없습니다. 교도관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그래도 어머님, 아드님이 라고 말끝을 흐렸어요. 그 순간 제가 끊어 말했죠. 그 애가 반성한다고요? 그 말 45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믿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그의 몫이에요.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교도관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자꾸 석정이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편지는 계속 왔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읽지 않았어요. 그렇게 반복되는 편지를 찢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다.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한다. 매주 편지가 오는 동안 저는 석정이를 다시 받아들일 마음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제게 필요했던 건 그 아이의 거짓된 반성이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책임지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지만 제 선택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끝까지 단호하게 그 아이와 거리를 두는 걸 선택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건 석정이가 체포된 직후부터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다녔지만 어찌나 말들이 많은지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더군요.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부모도 있나? 아무리 그래도 피부치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키워준 어머니인데 아들도 참 죄인이긴 하네. 집 앞 슈퍼에 들렀다가도 그런 소문들이 귓가에 들려왔어요. 서로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 등 뒤로 작게 들리는 목소리가 속삭이듯 제 귀를 때렸죠. 처음엔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던 걸까? 그렇다고 내가 틀린 건가? 머릿속에서 자꾸 두 가지 생각이 부딪혔어요. 하지만 곧 결심했죠.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선택을 흔들리게 할 순 없다고요.
어느 날 집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저를 붙들고 말을 걸어왔어요. 김 선생님, 솔직히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감싸주라는 건 아니지만 감옥까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쌓였던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그 애를 키우는 동안 당신들이 도와주긴 했어요.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혼자 그 애를 먹이고 재우고 가르쳤을 때 그때는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들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아주머니들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한 명씩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더군요.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말을 하는 동안 마음이 한편으론 시원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론 참 쓰리기도 했어요. 45년 동안 혼자 키워온 자식인데 왜 이토록 끝이 고단한지 알 수 없었거든요. 며칠 뒤에는 슈퍼에서 어떤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김씨, 사람들이 다들 너무하다고 해도 나는 김씨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식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참 힘이 되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도 혼자 집에 앉아 있자니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45년 동안 그 아이를 키워온 제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말 몇 마디에 평가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시 다짐했어요. 남이 뭐라 하든 내 선택은 변하지 않아.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이제 내가 아닌 스스로의 책임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이젠 더 이상 저를 찾아와 뭐라고 말하는 이들도 없었고 길에서 저를 붙잡는 사람들도 없었죠. 어쩌면 제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들도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여전히 몇몇은 뒤에서 수군거리겠죠.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45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 왔는데 이제 와서 누가 뭐라 한들 달라질 게 있겠어요. 저는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바깥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마음속은 묘한 고요함이 자리 잡은 듯했죠. 그 아이가 감옥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가끔 궁금하긴 했어요. 하지만 궁금해도 찾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며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남이 뭐라 하든 그건 결국 지나가는 말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제 선택은 단지 자식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지키고 그 아이를 스스로 서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교도소에서 전화가 온 건 석정이가 수감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리길래 누구인가 싶어 받았는데 교도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드님이 모범수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나긋하고 진지했어요. 형량 감축을 신청하셨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한번 면회를 오시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석정이가 모범수라니. 반성하고 있다니. 이게 정말일까? 아니면 또다시 그의 특유의 말과 행동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걸까?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교도관이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죠. 어머님, 그래도 한번 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드님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답했어요. 그의 인생은 이제 그의 몫입니다. 저는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 않네요. 교도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가족이신데 라고 말을 꺼내려다 제 단호한 태도에 그만두더군요. 전화가 끊기고 나니 가슴이 묵직했어요.
그 아이가 정말 변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같은 사람일까요?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제가 알 바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이웃들이 제게 와서 말을 꺼냈어요. 김 씨, 석정 씨가 출소했대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이웃은 말을 이어갔죠. 들리는 말로는 도예를 배워서 공방에 취직했다던데요.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아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깨진 고려청자가 있던 자리, 그 자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그 빈자리를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 자리처럼 내 마음도 텅 비었구나. 오랫동안 석정이에게 쏟아부었던 정과 사랑이 이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웃 중 한 명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아들 소식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물음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궁금한 게 없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45년 동안 속고 살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기대도 실망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제게 무어라 말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이웃들은 제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한동안 고개를 끄덕이다가 자리를 떠났죠. 며칠 뒤 평소처럼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문을 열어보니 지난번 대화를 나눴던 이웃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딘가 머뭇거리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김 씨, 말씀드릴 게 있는데 듣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일까 싶었거든요. 아주머니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드님이 또 문제를 일으켰대요. 이번엔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하고 같이 소매치기를 하다가 잡혔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그분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 사람들끼리 몰래 짜고 다니며 소매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드님이 경찰에 잡혀서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됐대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릿속에 자꾸 지난날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석정이가 처음으로 사고를 쳤던 날, 그리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던 그날 밤. 그 아이가 감옥에 가서 반성문을 써보내던 날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반복되는 악몽처럼 느껴졌죠. 김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제 일이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겨우 말을 꺼냈죠.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 몫이라 했잖아요. 그분은 미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혼자 집 안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참 복잡하더군요. 한편으론 화가 나고 다른 한편으론 참담하고 또 한편으론 깊은 허무감마저 들었어요. 왜 저 아이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릴까?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왜 다시 같은 길을 반복하는 걸까? 하지만 이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 이제는 내 일이 아니야.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이제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 결심을 되새겼죠.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였어. 더 이상 이 아이의 인생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 그날 밤은 어딘가 더 고요했던 것 같아요. 그 고요 속에서 저는 깨진 고려청자가 있던 빈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 빈자리처럼
제 마음속에서도 석정이에 대한 미련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음을 느꼈죠.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가 어떤 삶을 살든 그건 이제 그의 몫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몫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 저는 그동안 정든 동네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조용한 동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기엔 딱 맞는 곳이었죠.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층에 사는 이웃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그분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이사 오셨다면서요? 어르신 혼자 사세요? 그분이 물으니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혼자입니다. 자식은 있지만 이제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니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말하더군요. 자식 얘기하니까 가슴이 찌릿하네요. 저도 아들 하나 있는데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몰라요. 그 말에 문득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한 잔 준비하며 물었죠. 무슨 일이 있으세요? 자식 문제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차 한 모금을 마시며 한숨을 쉬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돈을 너무 못 모아요.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맨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노는 게 일입니다. 도저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석정이가 떠올랐어요. 그 녀석이 처음 돈을 빌리러 왔던 날부터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기까지의 그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믿어보려 노력했고 사랑으로 감싸주면 바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랑이 그 아이를 더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눈을 크게 뜨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더군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이 눈물을 보이더군요. 정말 그게 맞을까요? 그래도 자식인데 끝까지 감싸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 생각이 결국 자식을 더 망칩니다. 저는 그걸 깨닫기까지 4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그분은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리듯 말했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내가 너무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나 봐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결단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 자식을 살리고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 대화가 끝난 뒤 저는 오랜만에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그 아이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 선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요. 아들과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지만 제 마음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어요. 이젠 더 이상 아들의 소식에 흔들리지도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도 않았어요. 그 모든 선택이 제게도 석정이에게도 결국엔 필요했던 일이라는 걸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후회는 없냐고? 그리고 바로 대답했죠. 없어. 이것이 진정한 모성이라 믿으니까. 저는 67세 김소미라고 합니다. 평생 일만 하다 손목이 안 좋아져서 지금은 쉬고 있어요. 2년 전 제 외동아들 영찬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죠. 새 식구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기쁘던지. 처음에는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게 즐거웠어요. 영찬이가 아침에 출근할 때면 우리 셋이서 함께 아침을 먹곤 했죠. 어머니, 오늘 아침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영찬아,
너도 더 먹을래? 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제가 그릇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화목한 아침 식사가 매일 이어졌어요. 주말이면 셋이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갔어요.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영찬이의 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장을 가더니 점점 더 자주, 더 오래 나가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번에 6개월 동안 미국에 가야 할 것 같아요. 6개월이나? 그렇게 오래? 네, 큰 프로젝트라서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어머니 잘 모실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말이 제 평화로운 일상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일 줄은요. 영찬이가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아침을 준비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먼저 나와 있었고 제게 그릇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 눈빛이 마치 절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제가 빨래를 하려고 하면 빨래감을 모두 가져가 버리고 청소를 하려고 하면 제 손에서 청소도구를 뺏어갔어요. 어머니, 그냥 쉬세요. 어머니, 손목 안 좋으신 거 아세요? 겉으로 들으면 배려하는 말 같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달랐어요. 마치 절 무능력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물었죠. 얘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너 요즘 이상해.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피해요? 그냥 어머니 몸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 눈빛, 그 말투. 절 무시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절 가정부처럼 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았죠. 하루는 제가 손목 통증 때문에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아프시면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떠세요? 거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슬펐어요.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영찬이가 돌아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영찬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외 체류 기간이 더 늘어났죠. 어머니, 죄송해요. 프로젝트가 연장됐어요. 1년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상황을 어떻게 버텨내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잠들었죠. 영찬이가 출장을 간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절 배려하는 척도 하지 않았죠. 아예 노골적으로 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부엌이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며느리가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했던 모양이에요. 얘야, 이게 뭐니? 아,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이 난장판은 뭐야? 아, 어제 친구들이랑 좀 놀았어요. 치울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부엌은 여전히 엉망이었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죠. 얘야, 부엌 안 치운다고 했니? 아, 맞다. 깜빡했네요. 어머니가 좀 치워주세요. 뭐라고? 어차피 어머니는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제가 바빠서 그래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또 참았죠. 그래, 내가 참아야 해. 영찬이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 일 이후로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어요.
제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며느리는 주말마다 친구들을 데려와 파티를 벌였고,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저보고 치우라고 했죠. 어느 날 며느리가 절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잠깐 올라와 보세요. 2층으로 올라가 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키 175cm에 75kg의 체구를 가진 며느리는 제 앞에 우뚝 서서 절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150cm, 45kg밖에 안 되는 왜소한 체구라 며느리 앞에서 정말 작아 보였을 거예요. 어머니, 이제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무슨 소리야? 아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동안 제가 이 집 주인이에요. 알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앞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다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없어요. 어머니, 아들한테 말하고 싶으세요? 그래봤자 소용없을걸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제 아들,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영찬이. 그 애가 이런 상황을 알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그날 이후로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했죠. 며느리는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면 제가 차려놓은 아침을 먹고 나가곤 했어요. 어머니, 오후에 제 친구들 올 거예요. 해장국 좀 끓여놔요. 뭐라고? 갑자기 해장국을? 네, 어젯밤에 술을 좀 많이 마셨거든요. 해장이 필요해요. 알겠다. 며느리의 요구에 저는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걸 느꼈죠. 근데 얘야, 너가 하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니가 하시는 게 더 맛있잖아요. 그래도 너 친구들인데. 아이, 어머니, 그냥 해주세요. 저 피곤해서 좀 쉬어야 해요. 며느리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죠. 해장국을 끓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나를 국밥집 주인처럼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죠. 손목 통증도 다시 심해졌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영찬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찬아, 언제 돌아온다고? 어머니, 죄송해요. 아직 몇 달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이대로 계속 참아야 하나? 아니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나? 영찬이와의 통화 이후 저는 더욱 우울해졌어요. 아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였고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화장을 한 채 외출복을 입고 나왔죠. 어머니, 저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아, 그리고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빨래 좀 해주세요. 옷장에 깨끗한 옷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옷장에 더러운 옷들만 있다는 거야? 어머니, 빨래하기 귀찮으세요?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뭐 하시는 것도 없으시면서.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 늦었어요. 빨래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결국 저는 일어나 빨래를 하러 갔어요. 며느리의 말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서글퍼졌죠. 이대로는 안 되는데. 빨래를 하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저는 매번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울분을 삼켰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죠. 하루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왜 아직도 누워 계세요? 일어나세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에이, 괜찮으시잖아요. 일어나세요. 오늘 제 친구들 와요. 하지만 정말 몸이. 어머니, 제발요. 제 체면 좀 세워주세요. 결국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의 친구들이 왔을 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 안주 좀 더 만들어주세요. 아, 그리고 소주도 좀 더 사다 주세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파티. 저는 그저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만들고 치우기를 반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해장국을 시키더라고요. 어머니, 어제 좀 많이 마셨나 봐요. 해장국 좀 끓여주세요. 그리고 이것 좀 치워주세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또 참았죠. 영찬이를 생각하면서. 며느리는 이제 저를 완전히 하인 취급했어요. 심지어 제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 물건을 가져가기도 했죠. 어머니, 제 옷이 다 더러워져서요. 어머니 옷 좀 빌려 입을게요. 얘야, 내 옷장을 뒤지면 어떡해. 에이, 뭘 그러세요. 가족인데. 며느리는 제 옷장을 열어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저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도 줄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건강 관리 좀 하세요. 저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죠. 아들에게 말을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며느리의 협박이 떠올라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아들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제가 거짓말 좀 하면 어머니가 치매 걸렸다고 믿을 텐데. 이 말을 들은 후로 저는 완전히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참는 것뿐이었죠. 하루는 며느리가 친구들을 또 데려왔어요. 저는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했는데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얘야, 좀 조용히 해줄 수 없니? 나 좀 쉬고 싶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며느리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저는 그만 눈물이 났어요. 난 이제 어떡하면 좋지.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옛 친구 명자가 생각났어요. 명자야, 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고민했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결국 저는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명자야? 어머, 소미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나 좀 힘들어.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친구와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며느리가 알면 어쩌지.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해. 그렇게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지만요. 약속한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갔죠. 명자와 다른 친구들이 이미 와 있더라고요. 소미야, 왔구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 그래, 요즘 좀 힘들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의 행동, 제가 느낀 무력감, 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 모든 것을요.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소미야, 너무 참지 마. 이건 말도 안 돼. 그래. 아들에게 말해야 해.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는 건 어때?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그때 명자가 이런 말을 꺼냈죠. 아참, 소미야. 너 구지태 기억나? 우리 남자 동창. 구지태? 그 조폭 출신? 그래, 걔 말이야. 얼마 전에 만났는데 아직도 무서워. 그 사람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때? 처음에는 그 제안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렸어요.
조폭의 도움을 받는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아니, 그건 좀. 소미야, 너무 걱정하지 마. 구지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지금 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 친구들의 설득에 저는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 내가 연락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명자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구지태를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죠. 카페에 도착해서 구지태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의 험악한 얼굴을 보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더라고요. 소미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인지 들었어? 구지태,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떤 사이야? 내가 도와줄게. 구지태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서웠죠.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행동, 제가 겪은 고통, 그리고 제가 느낀 무력감까지. 구지태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소미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한번 며느리 만나볼게. 겁주는 정도로만 할 테니까. 정말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너무 심하게는 안 할 테니까 안심해. 구지태의 말에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제가 며느리에게 해장국을 끓여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죠. 그리고 구지태가 제 친구인 척 방문하기로 했어요. 소미야, 걱정 마. 내가 잘 해결해 줄게. 고마워, 구지태.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우리는 친구잖아. 구지태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 나서주는 것 같아 감동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반응이 걱정되기도 하고, 구지태가 너무 심하게 나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드디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여러분, 그날 아침이 밝았어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그날 말이에요.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오늘 계획대로 할 수 있을까? 구지태는 정말 올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심호흡을 크게 하고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방을 나섰죠. 부엌으로 가는 길에 며느리 방을 지나쳤는데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조용히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문을 똑똑 두드렸죠. 얘야, 일어났니? 잠시 후 며느리가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얘야, 오후 1시에 내 친구가 오기로 했어. 친구가 해장하고 싶대. 해장국 끓여놔라. 그 말을 듣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리고는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뭐라고요, 어머니? 친구 온다고 해장국 끓이라고요? 며느리의 반응에 순간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생각에 힘을 냈죠. 그래, 너가 하기 싫으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겁나 귀찮게 하네.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왔어요. 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벌써 명자가 와 있더라고요. 소미야, 왔구나. 응, 명자야.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명자가 물었죠. 준비는 다 됐어? 응. 근데 솔직히 무서워. 걱정 마. 구지태가 잘 해결해 줄 거야. 그때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소미야, 오늘 큰 결심했구나. 그래, 이제 더 이상 참지 마. 우리가 다 지지해. 친구들의 응원에 용기가 났어요. 그러다 문득 구지태 얘기를 꺼냈죠. 구지태가 정말 올까? 당연하지. 내가 직접 통화했어. 그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글쎄, 옛날엔 정말 무서웠지.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대.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렀어요. 어느새 12시 30분이 되었더라고요. 소미야, 이제 슬슬 가봐야겠다. 그래, 힘내. 친구들의 격려를 받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잠시 멈춰 섰어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었죠. 이제 곧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2시 30분 집에 들어서자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로 가보니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장국은커녕 준비조차 안 한 것 같았어요. 얘야, 해장국은? 아, 깜빡했어요. 어머니가 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지만 또 참았어요.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해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해장국을 끓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구지태를 불러도 될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어머니, 친구분은 언제 오세요? 갑자기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뒤돌아보니 며느리가 부엌 문간에 서 있더라고요. 곧 올 거야. 정말 오기는 하나? 며느리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또다시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죠.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생각에. 해장국이 거의 다 끓어갈 무렵 며느리가 다시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해장국 다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거의 다 됐어. 그때 며느리가 국자를 집어들더니 해장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맛있네요. 근데 어머니, 결국엔 지가 할 거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걸 느꼈어요. 뭐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란 듯 뒤로 물러섰죠. 어머니?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제 눈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을 거예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는 말을 더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았다. 너무 참았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저는 갑자기 해장국 그릇을 들어 며느리 면상에 던져버렸어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화가 난 듯 제 멱살을 잡으려고 했죠. 이 할망구가. 하지만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우리 둘 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멈췄어요. 며느리는 얼굴에 묻은 해장국을 닦으며 저를 노려봤죠. 누구야? 내 친구. 저는 고개를 돌려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구지태가 온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문을 열자 구지태가 서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더 늙어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위압감은 그대로였죠. 그의 험악한 얼굴을 보자 며느리는 겁에 질려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죠.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좀 달라지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야, 무슨 일이야? 구지태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어요. 마치 으르렁거리는 맹수 같았죠. 그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며느리는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죠.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소미야, 괜찮냐? 구지태가 저를 향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죠. 옛 친구가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죠. 구지태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빠르게 뛰었죠. 들었다. 우리 소미를 어떻게 굴렸는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구지태의 눈빛은 정말 무서웠거든요. 저도 그 눈빛을 보고 있자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학창 시절 구지태가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혼내주던 그때가 떠올랐죠. 저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겨울 바람에 떨고 있는 나뭇잎 같았죠. 닥쳐. 구지태의 목소리에 위협이 가득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죠. 구지태가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내 친구를 건드렸다고. 죽고 싶냐? 구지태의 말에 며느리는 더욱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연신 사과를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여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죠. 구지태는 그런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소미를 잘 모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확 묻어버린다. 구지태는 말을 멈추고 며느리를 노려보았어요.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죠. 저도 그 눈빛을 보고 있자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네. 앞으로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며느리는 겨우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죠. 잘 생각했어. 이런 일 없도록 해. 또 그러면 담궈버릴 거야. 구지태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이제 와서 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죠. 억울함, 분노, 슬픔,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안도감까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더 강하게 나가야 할까? 마음이 복잡해졌죠. 일어나. 겨우 그 말을 했어요.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났죠.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정말 변화의 시작일까? 아니면 잠시뿐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며느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어떻게 변할까?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거였죠.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집안일도 스스로 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그래, 고마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조금씩 편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죠.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리고 이 평화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한 달쯤 지났을 때 영찬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혹시 며느리가 잘하고 있나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괜찮아. 아들한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어.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죠.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 지내면 돼.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랐어요. 얼마 후 영찬이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영찬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죠. 여보, 어서 와. 밥 안 먹었지? 식사 준비했어. 영찬이는 며느리의 태도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당신 무슨 일 있었어? 며느리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영찬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죠. 어머니, 정말 아무 일 없으셨어요? 그래, 별일 없었어. 네 마누라가 잘해줬단다. 영찬이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행복해 보이는 저희 둘을 보며 웃을 뿐이었죠. 식사 시간 내내 며느리는 정성껏 저희를 대접했어요. 영찬이는 그 모습을 보며 계속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데. 아니야, 정말 별일 없었어. 그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뿐이야.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며느리와 눈을 마주쳤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 사건 이후 제 삶은 정말 많이 변화했어요. 마치 꿈만 같았죠.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제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죠. 어머니, 오늘은 몸이 어떠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괜찮아, 고마워. 이런 대화가 매일 오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영찬이도 변했어요. 전에는 일 때문에 바쁘다며 자주 연락도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전화를 해요. 어머니,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니,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 아들의 관심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행복했어요. 집 안 분위기도 많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항상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는데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어머니, 이 옷 어떠세요? 제가 어머니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어머, 이쁘구나. 고마워. 며느리가 선물을 사올 때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전에는 항상 주눅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 내가 요리하고 싶어. 너희들은 쉬어. 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기꺼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나서 불안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해요. 이제는 달라졌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정말로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죠. 어머니,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공원에 가서 산책하고 싶어. 좋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이렇게 제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해 주는 게 아직도 어색해요. 하지만 정말 행복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자유로워졌어요. 전에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어머니, 오늘 친구분들 만나신다고 하셨죠?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이런 변화들이 쌓여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죠. 영찬아, 나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아. 집에서 지내고 싶어. 네, 어머니.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불안할 때가 있어요. 혹시 이게 다 꿈은 아닐까? 언젠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여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 모든 변화가 때로는 믿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제 현실이에요. 제가 용기를 내어 싸워 얻어낸 결과죠.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그 자리에 구지태가 서 있더라고요. 소미야, 오랜만이다. 구지태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구지태, 어쩐 일이야?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지난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구지태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어요. 지나가다 들렀어. 잘 지내나 궁금해서. 구지태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전에 그 무서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구지태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며느리가 차를 준비해 왔죠.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 손님이. 며느리의 말이 멈췄어요. 구지태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거든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난날의 공포가 되살아났겠죠.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제가 며느리를 안심시켰어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미소 지었죠. 구지태는 며느리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요. 이번엔 그냥 친구로 왔으니까. 구지태의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죠.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며느리가 나가고 우리 둘만 남게 되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소미야,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네. 구지태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거든요. 응, 정말 좋아졌어. 다 너 덕분이야. 제 말에 구지태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덕이 아니야. 너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지.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침묵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지난날의 아픔, 변화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그때 너무 과하게 굴진 않았나 모르겠어. 구지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아니야, 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제 말에 구지태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저는 구지태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달라졌으니까. 그때 며느리가 과일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제는 겁먹은 표정이 아니었죠. 오히려 조금은 편안해 보였어요. 여기 과일 가져왔어요. 며느리는 구지태에게도 공손히 대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구지태는 고마워하며 과일을 받았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정말 달라졌네요. 소미를 잘 모시고 계신 것 같아 기쁩니다. 며느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모습에서 진심 어린 반성이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구지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모두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죠.
그 말에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구지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요. 가족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와 따뜻한 대화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을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기분이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구지태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죠. 이제 가봐야겠어.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구지태가 일어섰어요. 저는 아쉬운 마음에 차까지 배웅했어요. 소미야,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쁘다. 구지태의 말에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구지태. 다음에 또 놀러와. 구지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죠. 인생은 참 신기해.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구지태가 떠난 후 저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며느리가 정리하고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기분이 좋아.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오늘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정말 지나간 일이 되었고,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밝아질 거라는 희망이 가득했거든요. 구지태의 방문 이후 몇 달이 지났어요.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새삼 실감하게 되거든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나누며 웃고 있을 때였어요. 소미야, 구지태 소식 들었니? 친구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구지태가 암 진단을 받았대. 혼자 살고 있어서 돌봐줄 사람도 없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 전까지 건강해 보이던 구지태가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된 거야? 큰 수술을 앞두고 있대. 하지만 혼자라서 걱정이래. 친구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구지태. 그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사람이었어요.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한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구지태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동창회 즐거우셨어요? 응, 고마워. 근데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 저는 거실로 들어가 앉으며 며느리에게 구지태의 소식을 전했어요. 내 친구가 많이 아프대.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찬이도 퇴근하고 돌아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볼까요? 우리 가족은 즉시 거실에 모여 회의를 열었어요.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의논했죠. 제가 병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큰 수술이니 부담이 클 거예요. 영찬이가 먼저 나섰어요. 저는 영양식을 만들어 드리겠어요. 항암 치료 중에는 입맛이 없을 테니까요. 며느리도 자신의 역할을 찾았어요. 나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동행할게. 말동무도 되어주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했어요. 우리는 곧바로 구지태에게 연락했어요. 전화를 걸었을 때 구지태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어 보였어요. 여보세요, 구지태? 소미야, 갑자기 웬일이야? 저기, 너가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 우리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죠. 괜찮아, 소미야.
너희에게 배 끼치고 싶지 않아. 구지태는 우리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병원을 찾아갔고 그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말동무가 되어 주었죠. 처음에 구지태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우리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 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죠. 왜 이러는 거야? 나 혼자서도 충분해. 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어요. 며느리는 매일 영양식을 만들어 가져갔고 영찬이는 병원비를 조용히 처리했어요. 저는 매일 병실에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점차 구지태도 우리의 진심이 통했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소미야.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어느 날 구지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당연한 일이야.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행복한 건 모두 구지태 덕분이잖아. 수술 당일 우리 가족 모두가 병원에 있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초조한 마음에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렸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구지태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소미야, 너희 가족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수술 후 병실에서 만난 구지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퇴원 후에도 우리 가족은 구지태를 자주 찾아갔어요. 며느리는 영양 만점의 식사를 준비해 가져갔고 영찬이는 주말마다 구지태의 집을 수리해 주었어요. 저는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었죠. 어느새 구지태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구지태 아저씨 초대해서 식사하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어느 날 제안했어요. 우리 모두 그 제안에 즉시 동의했죠. 주말, 구지태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요.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고 영찬이는 구지태를 직접 모시러 갔어요.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구지태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고마워요. 이렇게 환대해 주시다니. 식사 시간 내내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요. 과거의 추억, 현재의 일상,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말이 끊이질 않았죠. 구지태 아저씨, 다음 주에 저희가 가족 여행을 가는데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영찬이가 제안했어요. 구지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우리의 진심 어린 권유에 결국 수락했죠. 그래, 함께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구지태는 진정한 가족 친구가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치유되었고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갖게 되었죠. 가족 여행에서 우리는 많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바닷가를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구지태는 오랜만에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 모두는 그의 웃음에 행복을 느꼈어요. 소미야, 너희 가족 덕분에 나는 새 삶을 얻었어. 여행의 마지막 날 구지태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구지태 덕분에 더 행복해졌어.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야.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우리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용서와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요. 구지태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후 구지태가 제안했어요. 소미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게 어떨까? 구지태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활동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는 지역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했어요. 청소도 하고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때로는 작은 공연도 준비해드렸죠. 어르신, 오늘은 어떠세요? 아이고 또 왔네. 너희들 덕분에 사는 맛이나.
이런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꼈어요.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우리 가족에게 구지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주말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웃고 떠들어요. 며느리는 구지태를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영찬이는 인생의 멘토로 여기게 되었죠. 저에게 구지태는 더 이상 그저 옛 친구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하죠?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어요. 저는 깊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죠. 그래, 정말 행복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되다니. 이 모든 변화를 생각하면 때로는 꿈만 같아요. 한때는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주었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낸 기적 같은 현실이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라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